그 청년은 김밥을 다 먹고도 꼭 단무지 한 줄만 남겼습니다. 그 작은 노란 자국이 35년 전 잃어버린 외손자를 다시 불러온 신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68세 한정순입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시장 골목에서 김밥집 문을 여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남편을 잃고도 딸을 잃고도 이 작은 김밥집 하나로 30년 넘게 하루하루를 견뎌왔습니다. 그런 제게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35년 전 잃어버린 외손자가 단무지 한 줄을 통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새벽 잠 못 드는 밤에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금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쓸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이 할머니에게는 세상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시장 골목에 촛불이 켜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김밥발을 펼치고 단무지를 썰고 오이를 채 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 이 작은 김밥집이 제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그 청년이 왔습니다. 할머니, 김밥 한 줄이요. 말수가 적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22쯤 되어 보였을까요? 손등엔 늘 작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참치김밥? 네, 감사합니다. 1시간쯤 지나 청소를 하다가 청년이 앉았던 자리 옆 쓰레기통을 보게 됐습니다. 김밥통 안에 단무지 한 줄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노란 단무지, 딱 한 줄, 가지런하게.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5년 전 제겐 외손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도윤. 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사위도 재혼하며 그 아이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단무지는 너무 셔서 싫어요. 3살 도윤이는 늘 단무지만 남겼습니다. 노란 한 줄을. 아니야. 그냥 우연이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도윤이가 3살 때 그린 낙서,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린 김밥 그림, 그 옆에 하문이라고 쓴 글씨. 저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청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그러던 어느 날 생선가게 오만식 아저씨가 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정순이 할매, 혹시 그 청년 알아? 요즘 밤마다 공장 쪽으로 끌려가듯 가던데. 표정이 영 안 좋아 보이더라고.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김밥집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외면 안 한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김밥을 받아들던 손, 피하듯 숙이던 고개, 그리고 손등의 상처들. 새벽 3시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다가 냉장고 위에 붙여둔 오래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5년 전 딸 미선이가 도윤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도윤이는 김밥을 한 손에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김밥 속 단무지만 쏙 빼먹고 있었죠. 도윤아, 단무지도 먹어야지. 할머니가 정성껏 담갔는데. 싫어요, 할머니. 단무지는 너무 셔요. 그럼 남은 단무지는 할머니 줄래? 네. 할머니 줄게요. 그 작은 손이 내민 노란 단무지 한 줄. 저는 그걸 받아먹으며 웃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딸 미선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사위는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술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다른 여자를 만나 재혼을 하면서 도윤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새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윤이는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고 이사 간 곳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파출소에도 가보고 친척들에게도 수소문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지났어도 그 아픔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나 그 청년이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만식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할매, 그나저나 그 청년 말이야. 왜요? 또 뭐 보셨어요? 오만식 아저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젯밤에 봤는데 그 청년이 공장 앞에서 중년 남자한테 혼나고 있더라고. 남자가 휘슬을 불며 소리 지르는데 청년은 고개만 푹 숙이고 있고. 휘슬이요? 응. 공장 반장인가 봐. 스틸토 신발 신고 있던데 그게 땅을 찍을 때마다 청년이 움찔하더라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김밥 발 위에 단무지가 삐뚤어지게 놓였습니다. 할매, 혹시 그 청년 아는 사이야? 아니, 그냥 단골 손님이었을 뿐인데.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느낌. 저 아이가 도윤이라면? 내가 또 놓치는 거라면? 그날 오후 저는 가게를 일찍 정리하고 공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녹슨 철문들 사이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 청년이었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작업복 소매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손등엔 새로운 상처가 또 생겨 있었고 걸음걸이는 절뚝거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담벼락에 몸을 숨겼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 아이 혼자서 뭘 견디고 있는 걸까? 저는 가슴을 쥐어뜯는 심정으로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청년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날려 제 발밑까지 굴러왔습니다. 구겨진 버스카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카드 뒷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도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윤이 정말 내가. 저는 버스카드를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버스카드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박도윤이라는 이름. 제가 손수 지어준 그 이름이 구겨진 카드 뒷면에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 갑자기 할머니라고 하면 그 아이가 놀라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건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집으로 갔습니다. 도윤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오만식 아저씨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할매, 그 청년 봤어. 어디서요? 새벽 5시쯤 공장 쪽에서 트럭에 실려가는 거 봤어. 표정이 완전히 겁에 질려 있더라고. 그 청년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 다들 고개 숙이고
제 손에 들고 있던 김밥 발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할매, 내 생각엔 뭔가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 공장 밤에만 돌아가거든. 그럼 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지. 근데 할매, 혹시 그 청년한테 무슨 사연이라도 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만식 아저씨는 30년 넘게 옆 가게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만식 씨 사실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잃어버린 외손자 이야기를, 단무지 한 줄의 습관을, 그리고 버스카드에 적힌 이름까지. 오만식 아저씨는 한참을 듣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매, 그럼 우리가 그 아이를 찾아야지. 이번엔 절대 놓치면 안 돼. 어떻게요? 일단 그 청년이 어디 사는지부터 알아봐야 해. 내가 시장 사람들한테 물어볼게. 그날 저녁 오만식 아저씨가 달려왔습니다. 할매, 찾았어. 시장 뒤쪽 쪽방촌에 산대. 근데 중년 여자랑 남자랑 같이 사는 것 같더라고. 여자가 요양보호사래. 레모냥 고무장갑 끼고 다니면서 장부에 뭘 적더래. 중년 여자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위가 재혼한 여자? 요양보호사? 겉으로는 착실해 보이는 직업.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만식 씨, 그 집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알아는 봤는데 할매, 혼자 가면 안 돼.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저도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저는 그날 밤 김밥을 2줄 싸서 쪽방촌으로 향했습니다. 쪽방촌 골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저는 번지수를 찾아 천천히 걸었습니다. 1층 구석, 창문에 커튼이 쳐진 작은 방.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박도윤, 빨리 안 일어나? 오늘 공장 야간 또 들어가야 한다고. 남자의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네, 지금 일어날게요.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 도윤이었습니다. 또 꾸물거리면 밥 없어. 알았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스틸토 신발을 신고 목에는 철제 휘슬을 걸고 있었습니다. 공장 반장이었습니다. 남자는 저를 힐끗 보더니 담배를 물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톡톡.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 손, 핏기 없는 얼굴, 불안한 눈빛. 누구세요? 저는 김밥을 내밀었습니다. 아드님 새벽에 김밥 사가시던 분이시죠? 요즘 안 오셔서 혹시 편찮으신가 싶어서요. 도윤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 그 순간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누구야? 아, 아무도 아니에요, 엄마.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저 여자가 계모구나. 도윤이는 황급히 김밥을 받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빨리 가세요.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도윤아,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여자가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도윤이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꼭 도와줄게. 도윤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나를 모른다고 했어. 나도 할머니인 줄 모르는 거구나. 너무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저 사람들이 도윤이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시장에서
김밥만 말아온 할머니가 경찰서 문턱을 넘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를 생각하면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버스카드와 김밥통 포장지를 꺼냈습니다. 포장지 한쪽 구석에는 작은 낙서가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삐뚤빼뚤 그려진 김밥 그림.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게 적힌 글씨. 하모니. 3살 도윤이가 쓰던 바로 그 철자였습니다. 경찰관님, 제 외손자를 찾았는데요.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강제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중년의 팀장이 나와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팀장 김태수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장애연금 착복이나 강제노동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해요. 장애연금.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 집에 다시 가실 수 있으세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저 같은 할머니가요? 팀장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르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가족이니까요. 손자를 구할 수 있는 건 어르신밖에 없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쪽방촌으로 갔습니다. 오만식 아저씨가 함께였습니다. 할매, 내가 망볼게. 혹시 그 남자 오면 바로 알려줄게. 낮 시간을 골라 찾아갔습니다. 계모는 요양원에 출근했을 시간이었습니다. 톡톡. 도윤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어요? 얼굴은 더 핏기가 없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도윤아, 잠깐 들어가도 될까? 도윤이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작은 책상 위엔 각종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물 좀 줄 수 있을까? 아, 네. 잠시만요. 도윤이가 부엌 쪽으로 가는 사이 저는 재빨리 책상 위 서류를 살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레몬향이 나는 고무장갑 자국이 묻은 장부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펼쳤습니다.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도윤 마이너스 장애연금 수령액 2024년 1월 30만 원 생활비, 명목 차감, 28만 원 공장 임금 야간 작업 15일 5만 원 75만 원, 본인 지급액 0원, 생활비 명목 전액 회수.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단 한 푼도 도윤이에게 주지 않고 모두 빼돌린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할머니, 물 가져왔어요. 저는 재빨리 장부를 제자리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물을 마시며 저는 도윤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체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아, 혹시 힘든 일 있으면 할머니한테 말해도 돼.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 그냥 김밥 사가는 손님인데.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할머니 눈엔 내가 예전에 알던 아이랑 닮아서 그래. 그 아이도 단무지를 싫어했거든. 도윤이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단무지 남기는 거. 김밥통에 늘 단무지 한 줄만 남아있더구나. 도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단무지는 못 먹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버리진 못하겠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오만식 아저씨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매, 그 여자 온다. 빨리.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도윤아, 할머니 갈게.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도윤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힘들 때 이 번호로 전화해. 할머니가 꼭 달려갈게. 그리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파출소에 다시 찾아가 김 팀장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팀장은 장부 사진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장애연금 착복이네요. 그리고 강제 노동까지. 어르신,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언제요? 최대한 빨리요. 하지만 근로감독관의 협조가 필요해요. 공장 불법 노동을 단속하려면 노동청과 함께 움직여야 하거든요. 팀장은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정혜나 근로감독관입니다. 제가 미리 얘기해 둘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도윤아,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꼭 너를 구해낼게. 다음 날 아침, 저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근로감독관 정혜나입니다. 저는 한정순이라고 하는데요. 김 팀장님한테서 제 얘기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외손자분이 불법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고요. 지금 만나뵐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저는 시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정혜나 감독관을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두꺼운 바인더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증거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 감독관은 사진을 확대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백한 임금 착취네요. 그런데 어르신, 혹시 외손자분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신지 아세요?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35년 동안 만나지 못했거든요. 저는 도윤이와 헤어진 이야기를, 단무지 한 줄로 손자를 다시 찾게 된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줬습니다. 정 감독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르신,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계모분이 요양보호사라고 하셨죠? 장애인 서류를 위조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장애가 없는데 서류상으로만 등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도윤이가 멀쩡한데도 장애인으로 둔갑시켜서 연금을 받았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손자분은 혼자서 김밥도 사러 오고 대화도 정상적으로 하니까요. 친족을 허위로 장애인 등록해서 연금을 타내고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르신, 이번 주 안에 공장 단속을 들어가야 해요. 늦으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요. 그럼 도윤이는요? 혹시 다치거나 하면. 정 감독관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약속합니다. 그날 밤 저는 도윤이한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근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할머니 목소리가 왠지 익숙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도 너를 보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 곧 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견뎌. 사흘 후 저는 김 팀장과 정 감독관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만식 아저씨도 함께였습니다. 어르신, 내일 밤 공장 단속 들어갑니다. 야간 작업 시간에 맞춰서요. 김 팀장이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정 감독관이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외손자분과 함께 찍은 사진 같은 거 있으세요? 가족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맞아. 법적으로 증명할 게 없잖아. 집에 옛날 사진이 있긴 한데. 가져오세요. 출생신고서나
가족관계 증명서도요.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달려가 오래된 상자를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딸 미선이가 도윤이를 안고 웃는 사진, 제가 도윤이에게 김밥을 먹이는 사진, 그리고 도윤이 출생신고서 사본, 아빠 박성민, 엄마 한미선, 외할머니 한정순. 저는 그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증명할 수 있어. 내가 내 손자라는 걸. 다음 날 밤 11시. 저는 오만식 아저씨, 김 팀장, 정 감독관과 함께 공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들어갑니다. 김 팀장의 신호와 함께 경찰들이 앞문과 뒷문을 동시에 열었습니다. 근로 감독관입니다. 모두 작업 멈추세요. 공장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낡은 기계들 사이에서 여러 명이 땀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도윤이가 있었습니다. 멍든 팔로 무거운 철판을 옮기는 도윤이. 도윤아. 도윤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장 반장이 휘슬을 불며 소리쳤습니다. 아, 다들 도망쳐. 하지만 경찰들이 이미 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반장은 도윤이 팔을 잡아 끌었고 저는 있는 힘껏 달려가 도윤이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이제 괜찮아. 도윤이는 저를 보더니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 무서워요. 괜찮아, 도윤아. 할머니가 왔어. 경찰들이 반장을 제압했고 정 감독관은 공장 안을 돌아보며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김 팀장이 도윤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박도윤 씨, 괜찮으세요? 도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 정말 할머니 손자인가요? 저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도윤이를 안고 있는 제 사진, 그리고 출생신고서. 도윤아, 넌 내 딸 미선이의 아들이야. 할머니가 너를 잃어버렸어. 그리고 이제야 다시 찾았어. 도윤이는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나요. 단무지 할머니가 늘 받아 먹어주셨죠. 그래, 도윤아. 넌 단무지가 싫었지. 너무 셔서. 도윤이는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도윤이를 꽉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계모와 공장 반장이 경찰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난 도윤이 법적 보호자예요. 김 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장애연금 착복, 강제노동, 임금 착취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최미선 씨 체포합니다. 저는 도윤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도윤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다시는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하게. 공장 단속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제 김밥집 뒷방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깨끗한 이불을 깔아주고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안 돼요. 저 안 갈래요.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는 도윤이를 안아주며 저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김 팀장은 매일 전화로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어르신, 계모와 공장 반장은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그쪽 변호사가 법적 보호자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도윤 씨가 성인이긴 하지만 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어르신이 친족이시니까 임시 보호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재판에서 계모 측이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 그 단어에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도윤이 손을 꽉 잡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오만식 아저씨와 정 감독관도 함께였습니다. 피고석엔 계모 최미성과 공장 반장 강성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계모는 요양보호사 때 입던 단정한 옷을 입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계모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은 15년 동안 박도윤 씨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를 모두 부담했고 장애연금도 합법적으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정 감독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장부 기록을 보면 박도윤 씨에게 지급된 금액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박도윤 씨를 야간 공장 노동에 동원했고 임금 전액을 착복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계모의 변호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박도윤 씨는 성인이고 본인 의사로 일한 것입니다.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그 말에 도윤이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윤이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재판장이 도윤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증인 박도윤, 본인이 직접 진술하시겠습니까? 도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일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아니 최미선 씨가 안 하면 밥을 안 준다고 했어요. 매일 밤 공장에 가야 했고 다치면 혼났어요. 계모가 눈물을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얼마나 널 위해서 고생했는데 내 아빠가 죽고 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 키웠는지 알아? 도윤이는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저 여자는 도윤이 친엄마가 아닙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님 들어주세요. 도윤이 친엄마는 제 딸 한미선입니다. 저 여자는 도윤이 아버지가 재혼한 계모일 뿐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를 확인한 결과 방청객의 말이 사실입니다. 피고인 최미선은 박도윤 씨의 계모이며 친모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계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 보호자는 최미선입니다. 15년간 양육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한정순 씨, 박도윤 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출생신고서와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도윤이는 제 외손자입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족 관계는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적 보호자는 피고인이므로 보호자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계모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도윤이는 장애인이에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 할멈이 무슨 수로 도윤이를 돌봐요? 김밥집 하나 겨우 운영하는 주제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68살 할머니고 작은 김밥집 하나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계모의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재판장님, 한정순 씨는 고령이고 경제력도 부족합니다. 박도윤 씨를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증인석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는 저를 처음으로 사람처럼 대해주셨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돈이었어요. 일하는 기계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제가 싫어하는 단무지를 기억해 주셨어요. 저를 손자라고 불러주셨어요. 도윤이는 저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일에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계모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멈, 당신이 이긴다고 생각해? 도윤이는 내 거야. 절대 안 놔줘. 저는 계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윤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손자예요. 다음 재판일까지 일주일. 도윤이는 김밥집 뒷방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악몽을 꾸는 횟수도 줄었고 제가 만들어주는 밥을 조금씩 더 먹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이가 주방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김밥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요. 그래, 정말? 네. 할머니 일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요. 저는 도윤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이는 제 옆에서 김밥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김을 펼치고 재료를 올리는 도윤이를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오만식 아저씨가 김밥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매, 시장 사람들이 다 모였어. 오늘 법정에 같이 가겠대.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밖으로 나가보니 시장 상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야채 가게 순자씨, 생선 가게 주인들, 떡볶이 집 아주머니, 과일 가게 사장님까지. 순자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순이 언니, 우리가 증인으로 서겠어요. 언니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도윤이를 얼마나 잘 돌볼 수 있는지 우리가 증언할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윤이도 시장 사람들을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십시 법정. 이번엔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최종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계모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최미선은 15년간 박도윤 씨를 양육했습니다. 법적 보호자로서의 권리는 정당합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15년간 피고인은 박도윤 씨를 학대했습니다. 장애연금 전액을 착복했고 강제 노동을 시켰으며 임금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15년간 박도윤 씨 명의로 수령한 장애연금 총액 5,400만 원. 이 중 박도윤 씨에게 사용된 금액은 0원입니다. 전액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계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박도윤 씨를 불법 공장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없이 임금도 주지 않고 하루 12시간씩 야간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정 감독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박도윤 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손등과 팔에는 수십 개의 상처가 있었고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학대의 증거입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변론할 내용이 있습니까? 계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힘들었어요. 남편이 죽고 혼자 도윤이를 키우려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도윤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끌려갔어요. 안 가면 굶겼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계형 범죄가 아니라 친족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착취 범죄입니다. 계모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정순 씨 역시 박도윤 씨를 돌볼 능력이 부족합니다. 고령이고 경제력도. 그때 오만식 아저씨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재판장이 허락했고 오만식 아저씨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한정순 씨 옆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사람입니다. 한정순 씨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순자 씨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한정순 언니는 딸을 잃고도 남편을 잃고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만들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며 살아왔어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순 씨는 우리 시장의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돈은 없어도 마음은 누구보다 부자예요. 도윤이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친할머니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최미선, 일어서십시오. 계모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장애연금 착복, 강제노동, 임금 착취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박도윤 씨에 대한 법적 보호자 자격을 박탈하고 친족인 한정순 씨를 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도윤이가 달려와 저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도윤아, 할머니가 이제 널 지켜줄게. 법정을 나오는 길, 계모가 경찰에게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15년을 키웠는데, 15년을. 저는 계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박도윤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딸이 남긴 가장 소중한 상속이에요. 계모는 고개를 떨구고 끌려갔습니다. 저는 도윤이 손을 꽉 잡고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우리를 환호하며 맞아줬습니다. 도윤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단무지 썰게요. 도윤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혈색이 돌았고 눈빛엔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손등의 상처들도 거의 다 아물었습니다. 도윤아, 단무지는 얇게 썰어야 해. 네, 할머니. 이렇게요? 그래, 잘했어. 예전에는 그렇게 싫어하던 단무지를 이제는 직접 썰고 있는 도윤이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침 6시 오만식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할매, 오늘도 김밥 2줄. 도윤이, 요즘 많이 좋아 보이네? 네, 아저씨. 할머니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재판 때 저를 도와준 시장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윤아, 김밥 솜씨 늘었네? 정순이 언니, 도윤이랑 둘이 하니까 좋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는 도윤이를 위해 김밥 1줄을 만들었습니다. 도윤아, 먹어봐. 도윤이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다가 멈췄습니다. 할머니, 이거. 응, 단무지 안 넣었어. 내가 싫어하니까.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괜찮아요.
단무지 넣어주세요. 할머니가 손수 담근 거잖아요. 할머니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저는 도윤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이후 도윤이는 김밥을 먹을 때 단무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다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검정고시 준비하고 싶어요. 검정고시? 네. 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공부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아, 할머니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야. 아니에요. 할머니는 35년을 기다리셨잖아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도윤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할머니 김밥집 크게 만들고 싶어요. 정순이네 김밥 간판 달고 할머니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도윤아. 그리고 제가 돈 많이 벌면 할머니한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여행도 가고 싶어요. 저는 도윤이를 꽉 안았습니다. 도윤아,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내가 할머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35년 전 딸 미선이와 도윤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 엄마야. 미선이. 정말 예쁘지? 내 엄마가 이렇게 예뻤어요? 응. 그리고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몰라. 할머니, 엄마는 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뻐하지. 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서 할머니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면. 도윤이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가 지켜주세요. 저는 도윤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도윤아. 할머니가 있으니까 이제 괜찮아. 다음 날 아침 저는 특별한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도윤이가 좋아하는 재료들과 노란 단무지를 함께 넣었습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도윤이 주려고 특별한 김밥 만들었어. 도윤이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 활짝 웃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이에요. 도윤이는 김밥을 다 먹고 깨끗한 접시를 보여줬습니다. 단무지 한 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봐요. 제가 다 먹었어요. 단무지도요. 그래, 도윤아. 잘했어. 저는 도윤이를 안아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시장 골목. 그곳에서 저와 도윤이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정순이네 김밥은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김밥집이 되었습니다. 도윤이는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요리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손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김밥 한 줄 주세요. 근데 혹시 단무지 빼고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도윤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 단무지가 싫으세요? 저도 예전에는 단무지를 안 좋아했어요. 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제일 좋아하는 재료가 됐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손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단무지 넣어주세요. 저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 노란 단무지 한 줄이 내 가족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단무지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새벽 라디오에서는 오늘도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도윤이와 함께 김밥을 말며 조용히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평범하지만 세상 어느 것보다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1년 후, 정순이네 김밥 가게는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김밥집이 되었습니다.
도윤이는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요리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손님이 김밥을 사러 왔습니다. 할머니, 김밥 한 줄 주세요. 근데 혹시 단무지 빼고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도윤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 단무지가 싫으세요? 저도 예전에는 단무지를 안 좋아했어요. 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제일 좋아하는 재료가 됐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거든요. 손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단무지 넣어주세요. 저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새벽 라디오에서는 오늘도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도윤이와 함께 김밥을 말며 조용히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 노란 단무지 한 줄이 내 가족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35년 만에 되찾은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정순 할머니와 도윤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단무지 한 줄이라는 작은 신호를 통해 다시 가족을 되찾은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말없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작은 신호 하나, 이상한 행동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새벽 잠 못 드는 밤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셨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